제가 이번 올해로 들어가면서 예전에 비해서 인문학적 색채를 조금 더 집어넣어 보자. 혹은 예술이라던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윤성철 교수님을 모신 이유도 그런 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윤성철 교수님은 천문학자시지만 또 인문학 쪽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원래 좀 물리학자 아니세요? 천문학자이세요. 죄송합니다. 몇 번을 봤는데 아직 그걸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몰라선 안 될 걸 모르면 웃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윤성철 교수님은 천문학자이시고 네네네. 예, 인문학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네. 또 저도 원래 바탕은 뭐 과학 쪽이라기보다는 과학은 사실 어려서부터 좋아했지만 인문 예술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성철 교수님의 오늘 지금 해주실 얘기가 좀 그런 쪽으로 연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책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윤성철 교수님이 쓰신 책은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부제로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별과 인간의 경이로운 여정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표지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윤성철 감성 에세이 이런 느낌. 저는 사실 윤성철 교수님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글이 되게 막 뭐랄까 좀 예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제가 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이렇게 칼럼 같은 거 쓰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항상 약간 사람에 대한 얘기와 그 천문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해서 되게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되게 과학책이다. 네. 감성 에세이 책이 아니라 과학책이다. 예, 감성 에세이는 아닙니다. 과학적인 심지어 수식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예, 우리가 뭐 풀어야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멋진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그만이고요. 네, 드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서울대학교에서 교양천문학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이 천문학이란 어떤 학문이고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는지를 말하자면 4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걸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그 K 박사님과 함께 해왔던 되게 많은 얘기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고요. 네. 저는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면서 썼냐고 여쭤봤더니 약간 천문학을 좀 한번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렇게 천문학이 어떤 학문인지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약간 저희 청취자들이 대상이다. 이것은 저희 청취자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겠다. 왜냐하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 책을 편하게 읽으려면. 네.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막 초등학생들이 편하게 읽을 정도 쉬운 책은 아니고 저희 청취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어봤는데 뭐 빅뱅 우주론이 뭔지는 아는데 뭐 약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흑체 복사라는 건 들어봤는데 이런 정도의 분들이 읽으면 되게 좀 정리가 잘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라는 우리 이제 별에서 와서 별로 돌아갔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2016년에 세월호 특별편으로 만든 내용이 이 제목과 같은 뜻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제가 인문학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별에서 온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고요. 제목에 이렇게 붙었듯이 들어가는 글의 제목을 보면 이것만 2개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들어가는 글의 제목을 보면 우주의 끝에서 인간을 만나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미화된 이 사진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미화된 그 사진의 위에 굳이 붙어 있는 글을 또 읽자면 이거는 뭐지? 윤성철 박사님 읽어주시면 안 돼요? 성시경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예. 인간은 다시 읽을게요. 빨라서. 예, 인간은 별의 먼지에서 탄생했다. 인간의 몸 안에는 광활한 우주의 역사가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 우주의 진리는 평범한 인간 안에 있다. 이게 핵심 주제인데 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4장으로 나눠져 있고 4번의 강의니까 예, 앞부분에는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든가 뭐 빅뱅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사전 지식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과 인간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 저희 팟캐스트에도 했던 옛날에 그런 얘기들과 함께 나중에는 이제 외계 생명, 인공지능, 인류의 이제 방향성까지도 얘기를 하는 책이라
물론 중간에 수식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지만 뭐 큰 부담 없이 그런 건 뭐 넘어가면 되니까 그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똑같은.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도면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제가 작년에 받았던 청취자 메일 중에 되게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교양천문학 A 받았다는 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슨 그 온라인 코스로 대학에서 하는 그 성인대상 천문학 그 강좌를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그런 어떤 자극한 혹은 뿌린 호기심의 씨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진지한 좀 노력으로 가서 이제 어떤 성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만약에 많이 팔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진짜 되게 좋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책이고 이제는 본 얘기. 이건 제가 사실은 윤성철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질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베텔기우스 초신성 얘기 여러 번 했었고, 뭐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얘기했었고, 근데 심지어 저는 보고 싶다고 터지는 거. 우리 모두가 그랬죠. 네. 오늘 터져라, 내일 터져라, 빨리 보고 싶다. 제가 일단 먼저 물어볼 건 뭐냐면요. 제가 어디 일본 영상을 봤는데 이게 터지면 보름달에 100배 밝기가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낮에도 뭐 보이고. 그 정도까지인가요? 아주 극단적으로 밝게 되면 뭐 보름달의 100배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초신성의 밝기라는 게 폭발할 때 에너지하고 또 관련이 있기 네네. 때문에 뭐 보통은 보름달 정도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보름달 정도의 밝기가 한 석 달 정도 지속이 된다는 거죠. 와. 우와. 낮에도 뭐 이렇게 밤에도 응. 안 껌껌해요? 그러면? 보름달 떠 있는 보름달 정도. 밝기니까 보통 보름달이 낮에 달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보름달 떠 있는 그러니까 정도에. 보름달. 밤하늘을 비출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되는 아, 거죠. 그럼 보름달처럼. 그럼 그 기간에 뭔가 천문학은 다 했네요. 하늘을 못 볼 거예요. 게다가 보름날인 그러니까, 경우 달이 두 개 그러니까요. 같은 상태가 되니까. 물론 이제 그 보름달처럼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밝게 빛나는 건 아니고 한 점에서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거죠. 네. 자, 보름달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 보름달보다 어쨌든 오히려 더 눈부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까 그 천문학이 거기에 집중하겠죠. 배틀기스에 집중해야지 지금 뭐 딴 데 신경 쓸 틈이 있겠어요. 하여튼 일본 영상에는 뭐 엄청나게 크게 막 빛나는 것처럼 하고 있던데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보면서도. 게다가 또 딴 걸 봤는데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 리겔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청색 초고성이지 않습니까? 오리온자의 그 리겔보다 더 어두워져 있어서 2020년 2월 초 그러니까 곧이네요. 지금 2월 초니까까지 밝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내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가 읽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특별히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밝기가 어두워진다고 해서 뭐 별이 폭발할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폭발하기 직전과 평소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진다라고 예측하는 그 이론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폭발하기 예를 들면 1년쯤 전에 약간 작은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표 피층만 약간 날려버리는 수준. 그런 경우들은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베텔게우스 같은 평범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적색 초고성 중에서 가장 평범한 형태의 그렇군요. 적색 초고성인데 그게 죽기 직전에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글을 보면서는 이번 세기 내에 폭발할 가능성이라는 게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뭐 그렇죠. 이번 세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터지면 대장관이 펼쳐질 거라는 상황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빨리 터져라, 오늘 터져라, 내일 터져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터지는 거 보고 싶다. 보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뭐 터진다는 얘기는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빛이 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 거겠죠. 근데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 이 변화 자체가 갑자기 어두워진 변화 자체도 어쨌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추측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폭발 직전에 별 내부에서 어떤 급격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갑자기 어떤 에너지가 별 표면으로 전달이 돼서 별이 뭐 팽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별을 좀 어두워지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의 가능성을 전혀 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아.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무슨 하드 에비던스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예측이 아니고 아마 뭐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생각해 보면 뭐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 말고 뭐 적색 초고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도의 추측을 하는 쪽에 가깝다. 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혹시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고 싶으니까 자꾸 오늘 터져라 내일 터져라 하고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따라오는 얘기가 우리는 뭐 6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저게 터져도 우리한테는 아무 지장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 주변에 있는 뭐 몇십 광년 내까지는 뭐 감마선이 도달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저 주변에 몇십 광년이면 엄청나게 큰 지역인데요. 그 구로 따지면 대략 그 지역 내에 만약에 생명이 살고 있다. 혹은 뭐 심지어 문명이 있다. 그러면 이 존재들은 진짜로 수십 광년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지 않은 한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멸의 멸망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터져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 와, 되게 막, 막 약간 되게 부처 같다. 그건 이제 아니고 어쩌다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네. 불과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말할 것도 없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90년 초에 걸프전 같은 거 볼 때도 거기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미국 CNN이 그 중계하는 거 보면 재밌다, 뭐, 와, 핀포인트로 떨어뜨리네. 거기서 지금 누군가 죽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기술, 미국의 그 방송 기술 이런 거를 좋아하고 막 스마트 폭탄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명이나 다른 존재의 그런 비극에 대한 공감력이라는 게 사실 문명이 점점 진보하면 할수록 그게 영역이 넓어지고 그렇죠.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에도 이제 더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감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거리적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여기서 정말로 죽어나가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안 터지기를 바라야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뭐 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건 뭐냐면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막 네. 그걸 생각해 보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베텔기우스가 만약 폭발하는 경우에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뭐 태양계가 하나 있다면 걔네들은 정말 아작이 나는 건지 완전히 뭐 별도 사라지고 뭐 태양도 터지고 막 혹은 뭐 행성 표면이 다 날아간다든가 50광년 떨어진데 감마선이 온다는데 거기 있는 존재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은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 우리 지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초신성 폭발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감마선, X선 같은 빛이 방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마선, 네.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질소 분자를 파괴시켜요. 그러면은 질소 원자가 되죠. 그럼 그 질소 원자가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질소산화물. 네, 질소산화물을 만들어지고 네. 그 질소산화물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오존에 있는 산소 하나를 뺏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오존이 산소 3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존 하나 뺏어오면 이제 그 산소로 바뀌면서 네. O3가 아니라 O2로 바뀌고 그럼 그런 식으로 오존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중이 파괴되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초신성을 폭발하면 초신성 폭발하는 순간에 이제 감마선이 순간적으로 많이 방출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파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초신성을 폭발을 하면 초신성이 방출하는 물질하고 주변 물질하고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그럼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충격파가 이렇게 주변 물질을 이렇게 쫙 밀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 충격파 단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충격파 단면에 이 왼쪽에 있는 물질과 오른쪽에 있는 물질 이게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속도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왼쪽에 있는 물질이 오른쪽의 물질을 보면 빠른 속도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왼쪽에 있는 물질이 또 빠른 속도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파티클 하나가 뭐 양성자 같은 게 오른쪽으로 가면 더 빠른 속도를 자기가 느끼니까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왼쪽으로 가면 그것도 또 더 빠른 속도를 되는 느끼니까 우와. 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하네요. 예, 그거를 페르미 가속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 물리학자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에너지 입자들이. 네. 그 작용이 10,000년 이상 지속이 돼요. 와. 만년이요? 예, 물론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는 받게 되는 고에너지의 입자의 개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영향이 뭐 수백 년일 수도 있고 수천 년일 수도 있고 뭐 10,000년일 수도 있고 그런 예를 거죠. 들어서 뭐 가까이 네. 있다. 뭐 네. 지구가 아니라 그 네. 행성 하나가 그렇죠. 뭐 몇 광년은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영향을 그렇죠. 받게 그럼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받게 아이고. 되는 거예요. 와. 사실은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게 문제가. 예, 그렇죠.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그 영향보다는 그렇게 이제 고에너지가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그 영향이 또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또 뭐 직접적으로 생명체에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다행히도 이제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막아주긴 합니다. 음. 그래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오존층이 파괴되면 네. 그 왜 단파 자외선들은 다 쏟아져 들어오긴 하잖아요. 해가 네. 당연히 있기는 네.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해요. 옛날에. 예. 주변에서요. 예, 지구 주변에서 예를 들면 한 200만 년쯤 전에 그런 거를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해저에서 발견되는 물질에서 철의 동위원소 중에 하나인 철 60. 그러니까 철의 질량수가 보통은 56이에요. 네. 제일 많은 게. 근데 철 60이 또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철 60은 안정한 원소가 아니거든요. 방사능 원소예요. 네. 반감기가 한 200만 년 정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저 혹은 달 표면에 그 철 60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200만 년밖에 반감기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많은 철 60이 있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어디일 것이냐 생각할 때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초신성이고요. 그러면 그 함량비를 가지고 대략 어디쯤에서 폭발했겠다, 언제 폭발했겠다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략 200만 년쯤 전에 뭐 200만 년, 300만 년쯤 전에 한 20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200광년이면 네, 베텔기우스보다 좀 가까운 곳이죠. 예. 철 60이 직접 오는 건 아닐 테고. 그게 이제 먼지 형태로 이제 있죠. 지구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오는군요. 네. 그러면 그게 지구 생명체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오존층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파괴하고 그러다 보면 뭐 돌연변이의 증가라든가 뭐 생명의 다양성을 좀 증가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10광년 이내다, 뭐 30광년 이내다 그러면 이걸 킬러 디스턴스라 그래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예, 뭐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킬러 디스턴스 안에 있는 초신성이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으냐 또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한 10억 년에 한 번 정도. 10억 년에 한 네. 번요? 그럼 지구 주변에서는 한 4-5번이나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니까 네. 10억 년쯤 전에는 정말로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터무니없게 뭐 적은 그런 건 그런 아니죠. 건 터무니없이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죠. 네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네. 네, 뭐 여기 보면 그 초신성의 거리에 따라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닐 게럴스라는 천문학자가 계산한 계산 결과를 내가 갖고 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예를 그림이라고 해서 들어서 정말 그림인 줄 알았네.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뭐 이게 한
30광년 떨어지면 네. 오존층의 한 30% 정도가 파괴가 됩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30강에는 30%. 아주 카타스트로픽한 건 아니지만 그러게요. 그래도 고등 생명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생물이 이런 식으로 멸종을 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구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 있는 생물이 바다는 또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속에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지상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수천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킬러 디스턴스 안에 있는 초신성 폭발이 뭐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억 년이다. 그럼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렇겠네요. 네. 완전히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네, 또 네. 살아남아서 도련변이 네. 상태로 또 다시 진화를 하고 그렇죠. 뭐 루트로 다시 올라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오히려 생명 다양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네. 있다. 긴 누군가에게는 관점으로 그게 보면? 죽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 그런 기회를 또 주기도 하는 인간한테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쪽에서 터지면 저희는 뒷면이가 괜찮지 않나요? 몇 달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영향을 주신다는데 우리 뭐 하루 만에 돌아오겠죠 우리한테. 지구의 오존층이 이쪽에서 파괴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어쨌든 네. 지구 전체 예. 대기는 순환하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한쪽만 이렇게 네, 뚫려 있는 네. 상태에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야. 그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감마선 차단제를 발라야 그런가요? 감마선 X선 차단제. 네. 그럼 이제 꽤 가까이 있어도 이게 뭐 진짜 이 폭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이 날아가고 이런 정도의 상황은 그 정도 까지는 아닐 되려면 것이고. 정말 가까이 있어야죠. 바로 옆에 네, 뭐 바로 옆에 진짜 말 그대로 태양과 지구 거리라든가 뭐 이런 정도. 태양과 지구 거리 아니 뭐 태양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왕성 거리 네네. 혹은 뭐 그것보다 좀 벗어나더라도 하여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긴 하죠. 네. 당연히. 근데 뭐 몇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 생물들이 살았으면 뭐 지상에 사는 생물들은 뭐 문명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구석기 문명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죽긴 하겠지만 이 행성 자체로 봤을 때 생명이 절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또 기회가 있다. 네. 10억 년의 시간이 또 주어질 것이고 뭐 문어들이 지배하겠죠 지구 같으면. 문어 뭐 새우 네. 사실 어떤 행성 같은 게에서 뭐 이렇게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한 번 태어나면 그걸 완전 다 멸종시키는 것도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 화성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성에서는 안 일어났다니까 아직 못 찾았다고요 그냥. 넘어갈 뻔했지. 나. 정신 잘 차리고 있어요. 화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 없어져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각 활동이 더 이상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예. 자기장이 없어지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예. 지표면을 때리니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네, 또 그런 그리고 일이 이제 있었고. 수증기도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바닷속에 뭐가 네. 살아 있어서도 그것도 다 죽을 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화성 지하에는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을 혹은 우리가 배제할 벙커가. 수 없죠. 벙커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아무튼 이런 파국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갤럭틱 사이즈의 원자 폭탄 같은 게 터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그런 네. 폭발이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게 당대 개체들한테는 지옥이겠죠. 네, 지옥이고 죽음이고 뭐 엄청난 재앙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또 천문학이라는 학문은 또 굉장히 긴 시간과 긴 공간의 스케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근처에 3광년 떨어진 행성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뭐 요즘 2광년 속도로 2광년 떨어진 데로 우리가 도망가 본들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저걸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베텔기우스가 굉장히 거성에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그 불안정함 때문에 네. 이제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빛이 오는 데까지 600년이 걸리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베텔기우스가 터졌으면 진작에 터졌겠죠. 이 600년 이전에 이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상대론적으로 이런 얘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내일 보면 600년 전에 터진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다 600년 전에 돌아가셨겠죠. 그럼 뭐 피카디스 팔 이유가 있을까? 또 예?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6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진짜 많으니까요. 많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뭐 장군, 약간 네, 세종장 이런 이순신 장군 뭐 임진왜란 전사자들 마틴 생각하면서 루터. 늘 슬퍼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일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 그건데 일말의 한 구석에는 저기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 있고 그들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우주가 끝나는 세상이 끝나는 대재앙일 수도 있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베텔기우스가 터지는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도 한쪽 구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 좀 SF적인 얘기지만 우주 은하 연방이던 우주 연맹이던 그런데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시민으로서의 그 시야를 가지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아닐까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또 그 김에 또 이 베텔기우스가 정말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변에 뭐 대부분 얘기는 안 하고 뭐 몰라요 보면은 뭐 무슨 보름달이 뭐 100배니 이런 얘기는 나오니까 근데 그런 쪽 말고요. 초신성이 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그러니까 천문학계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보기에 신기하고 사람들이 천문학과를 많이 온다 이런 거 말고 뭐 천문학계의 어떤 이익이 뭘 연구해서 일단은 새롭게 정말로 가까이에서 초신성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성 형상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자세한 연구를 와, 이제 할 그렇겠네. 수가 있게 엄청난 되는 거죠. 데이터가 막 관측 기술도 그렇죠. 발달했으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중성미자 관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력파도 올까요? 중력파도 그 수신기가 지금 그게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중력파까지도 검출이 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그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천문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베텔기우스가 폭발하면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제 책 광고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이 책 자체가 그냥 평범한 천문학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그 주관적인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의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고정된 명사로 뭔가를 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이용이면 이용, 뭐 파토님은 파토님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고정된 사람. 근데 저보고 5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거 사람들의 믿음은 천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늘의 별들은 영원하다.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실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뻥하고 뭔가 오리온 자리에 뭔가가 하나가 뻥하고 터져서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은 우리 세대는 그거를 정말로 실감 있게 체험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가 영원해 보이는 이유는 별의 나이가 지구인의 그 감각으로는 훨씬, 나이에 네. 비해서 훨씬 길기 때문이었던 건데 실시간으로 그게 뭔가가 하늘이 변하네, 별자리가 변하네 이거를 보면 우주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우주가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기회가 된다. 라는 그리스, 점에서 큰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에서부터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별이 없어져 버리면. 네. 그리고 이게 존재와 생성이라는 그 해묵은 철학적인 주제죠. 예, 그렇죠. 고정된 존재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이라는. 그리고 또 사실 아까 파투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사실 초신성이라는 게 생명의 기원이 되는 원소들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또 누군가의 죽음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돼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뭐 네. 치킨 네. 이게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그 네. 동화 작가 네, 네. 그분이 예. 우리들의 하나님인가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아이들은 치킨을 먹으면서 뭐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그 삶의 어떤 모순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동화 작가세요? 예, 예. 뭐 참새 재밌다. 예. 애들한테 참새찍찍 병아리 삐약삐약이라고 시키면서 치킨 먹이고. 네, 강아지똥 예. 그 예. 이게 쓰신 분. 보통 네. 동화 작가가 아니시죠? 네. 예, 보통 그러시구나. 동화 작가가 아니신 모르게. 분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시면서 동시에 뭐 일반적이시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네. 분이죠. 근데 와.
내 삶의 오, 그런 모순을 그런 그러네. 식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추신성이 또 맞아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또 우리한테 또 이런 식으로 상기시켜 주는 그 거죠. 단순한 아이러니를 넘어선 뭐 순곰이랄까 네.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금 뭔가 그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얼마나 터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하죠 뭐. 좋을까. 아, 그럼 해야죠 꼭. 자, 이렇게 역시 윤석열 교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미묘한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멋있는 훌륭한 그 해안 같은 그런 말씀을 또 잠깐 해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책은 얼마나 좋을지. 그러게요. 책을 네.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 언어가 글로 적혀 있습니다. 네. 예, 꼭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저 2020년 첫 회 시즌 6번째 시즌의 첫 회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K 박사님 떠났지만 뭐 이번 시즌으로 저희 잘해 보겠고요. 네. 참신한 게스트들도 많이 모실 예정이고 네. 예, 그러니까 아, 그- 애청 이 떠났다는 표현이 제가 좀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뭐 마시고. 돌아오시면 돌아오시더라도 뭐 네네. 일단은 네. 그 윤성철 박사님 책을 한 장 말씀드렸으니 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소이다.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소이다가 요즘 판매 답보 상태임으로써 제가 매우 지금 슬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파토님한테 우리 팟캐스트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지. 뭐 이렇게 약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윤선재 박사님이 예, 네. 서울대 교수이신 별걸 다 갖다 팔고 있어요. 아니, 천문학자이신 정말 아주 유익한 과학 상식을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철학적인 내용을 더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또 요즘 윤선철 박사님이 좀 더 얘기하게 놔두면 어떨까?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출판 시장의 주 타겟이 우리 청취자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인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약간 여성 독자들이어서 그런 약간 젊은 여성 독자들의 취향하고 딱 맞지 않으면 책들이 되게 뜨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책은 약간 어른스러운 책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김범준 교수님, 네. 뭐 또 사피엔스 하시는 저 조현욱 선생님, 네. 윤성철 박사님, K 박사님 약간 이런 약간 대략 어느 나이든지 지성과 미모, 예, 지성을 가지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어른스러운 좀 예. 어른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출판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못 받아서 파토님 조금 우울해하고 계시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말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라는 걸 제가 진짜 확실하게 아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네, 않습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윤성철 교수님은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도 아니고 진심에서 많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증 윤성철 서울대 교수 윤성철 교수님이 보증하는 금색 스티커라도 찍어. 예,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소이다. 네. 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절판되면 저는 다시 안 찍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와 함께 그렇네요. 녹화를 했는데 걱정된다.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저희 채널 가입 안 하신 분들 네네. 아까 이제 그 윤성철 박사님 보여주신 그림 이런 거 뭔지 궁금하시니까 유튜브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그죠? 네. 예, 카메라도 있고 갑자기. 네. 예.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이제 격동 500년으로. 예, 저희는 아니고 저는 안 나오네요. 네. 예, 여기 격동 500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하고 앉아 있네. 예, 그 다음에 또 삼태성적 이런 순서로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